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3부 첫 코너는요. 제목이 박원석의 밑줄입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굉장히 센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에도 공수처는 쓰레기 처리장이 될 거다. 네. 추미애 장관보다 더 막무가내인 공수처장 안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분위기가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예. 조호영 대표 말씀처럼 상당히 격앙돼 있는데, 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예. 이 후보로 각 이제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사람들 결국에는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이 됐으니, 예. 이렇게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 그야말로 무한 비토권을 행사하는 이상, 예. 이 공수처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네. 법은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이상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고 예. 또 공수처라는 게 이미 20년 전부터 검찰개혁 방안으로 이 제한됐던 그런 제도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공수처가 무슨 쓰레기 하치장이 될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들어서 이걸 거부하는 거는 결국 지금 국회 의석 구조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게 남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시행하기 전에 개정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저렇게 야당의 비토권을 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거부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상 법 개정의 정당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의석이 104석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모든 상임위를 지금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파행시키겠다는 것도 적절한 제어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에 대해서 우려가 있더라도 출범을 시켜놓고 그리고 공수처가 기능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완하고 비판해야지 이렇게 공수처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 이건 곧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거나 다름없이 보이거든요. 국민들 눈에는.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야당 시절이나 여당 시절이나 국민의힘이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고 때문에 갈수록 이게 명분상으로나 또 실질의 측면에서나 공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 보이콧까지도 사실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장외투쟁도 얘기 나왔다가 그건 안 하는 것 같고 보니까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법률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협력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 예산안이든 법률안이든 국회를 보이콧한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수적 열세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나 아니면 전체 회의에서나 법안이나 예산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야 간에 지금 예산 심의를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는 통과가 됩니다. 거기에는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의 그 예산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이제 정부 원안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에 있는데 오후에 저는 협상을 통해서 타협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10명의 공수처장 후보들이 추천이 됐고 1차 이제 추천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의 비토권 행사로 인해서 어떤 분도 후보로 추천이 되지 않았으나 그 10분의 면면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거나 중립적이거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이 공수처장 추천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기국회가 이제 12월 10일 날 문을 닫지 않습니까? 12월 10일 날 회기 이전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장외투쟁하겠다. 장외투쟁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 보이콧도 제가 보기에는 실리가 없다. 그리고 실제 이걸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태도를 바꾸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제 여야 원내대표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그 실질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 연내 출범은 쉽지 않습니다.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이 되더라도 두 분 중에 한 분을 이제 대통령이 그 지명을 하게 되고 또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운데 일단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후보 추천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리고 이제 여야 각자가 우려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현행 법 내에서 뭔가 후보 추천 절차를 가져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지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방안이 합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신공항 문제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뭐 백지화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놓고 이제 근데 국민의힘 안쪽에서 또 이제 뭐 내홍이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자 분란을 멈추고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라 또 뭐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국민의힘이 덫에 빠진 거죠. 이게 국민의힘 내부의 지역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큰 두 개의 지지 기반이 이제 TK와 PK인데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TK와 PK의 그 지역 민심이 다릅니다. 과거에 이제 신공항 문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가지고 지역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TK 쪽 여론은 TK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밀양 후보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PK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강력히 원하는 그런 이제 민심이 형성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검증위원회의 발표를 통해서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지적은 있었지만 그게 곧 백지화이거나 또 그게 곧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결론이 난 건 아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아니죠.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입지 선정에 대한 그 원점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인데 여당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속도전을 내고 있고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PK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제 지역 민심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하고 있으나 TK 쪽 뭐 주호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TK 쪽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중질환에 빠진 상황인데 근데 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거든요, 다분히. 근데 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을 좀 근원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이게 그 국민의힘 내에 어떤 이 지역 민심에 따라서 한쪽은 반대하고 또 한쪽은 지지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뭐 정부 여당이 이 파놓은 덫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휘말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텐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PK 민심을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뭔가 국민의힘이 다소 우위에 있는 이런 선거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수를 놓은 건데 지금까지로 보면 국민의힘이 그 수에 말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 PK 쪽에 특히 박수영 의원이라든지 하태경 의원이 벌써 특별법안을 벌써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당보다 먼저 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PK 지역 의원들이 냈고 조호영 원내대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신공항 문제를 놓고서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 학생회보다 못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뭐 무능하다 지도부가 이런 얘기 같아요 보니까요. 사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어떻게 보면은 이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 결정을 바꾼 것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사실은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PK 지역 의원들처럼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PK 민심을 의식하려니까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원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입지가 어디인가를 떠나서 과연 지금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가에서부터 근원적 재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게 과거에 이제 이 검증 과정을 보면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밀양이나 김해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후보지에서 멀어졌던 상황이었고 당시 이제 프랑스에 있는 유력한 그런 공항 입지 선정 기관이 검증을 통해서 김해 신공항 확장이 최선의 대안이다. 이걸 찾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증 결과 보고를 보면 그런 결정을 뒤엎을 만한 객관적이고 좀 타당한 그런 검증 결과를 내놓지는 전 못했다고 봐요. 다분히 이제 정치적 결정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이게 뭐 PK냐 TK냐 혹은 가덕도냐 혹은 뭐 TK에서 원하는 다른 그 후보지냐 이걸 가지고 오락가락 하다 보면은 저는 결국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게 지역 거점 개발을 바라는 민심에 밀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아마 뭐 저는 그 국민의힘의 지금 상태로 봤을 때 그 지역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국민의힘도 끌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 또 선거가 이번 보궐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내후년에 지방선거 대선이 있는데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은 뭐 밀어놓고 뭔가 눈앞에 실리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이전에도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좀 말이 없다. 침묵이다. 이런 부분을 시작하셨어요. 이거 관련해서도 뭐 같은 의견이십니까 지금? 글쎄요. 사실 뭐 이게 10조 원 가까이 드는 국제 사업입니다. 만약에 가덕도에 신공항을 낸다면. 근데 이제 기존에 김해공항을 하기로 지난 정부 때 결정을 한 거고 그 결정을 번복하려면 그 번복에 상응하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서 이 정책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국민적 이해를 좀 구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이용객 수가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먼 미래에 그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날 거다. 때문에 신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팬데믹 변수는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지금 이 팬데믹 이후에 과연 국가 간, 지역 간 이동이라는 게 어떤 양상을 보일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걸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 변경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좀 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가덕도 신공항을 서두르는 것도 선거를 의식한 이 정치적 결정이고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당 쪽 의원 그리고 또 뭐 그 주무 담당 또 장관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제 하여튼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선미 의원이 이제 민주당 미래주거 추진 단장이기도 한데 임대주택 둘러보면서 아파트 환상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이제 여러 문매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실언으로 봐야 되겠죠? 이것도. 실언이죠. 이게 이번에 이제 전세 대책을 정부가 내놓으면서 그 LH의 매입 임대를 중심으로 한 전세 물량 공급을 얘기를 했는데 그 현장을 진선미 의원이 돌아보다가 이게 꼭 아파트에만 살아야 되냐,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화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잇따른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뭔가 이게 시장에서의 집값 이상규율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또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런 실언들이 안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이제 국민들 탓을 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뭐 전세집을 내놓으면 되지 않느냐. 다소는 좀 이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마음을 갖는 게 정책 결정자들의 이제 첫 번째 정책 결정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자, 부동산 정책 역대급 기획이다. 뭐 윤희석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또 대상 자체가 이 의제가 또 이 부동산 쪽이니까 계속해서 파상 공세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괜찮은 전략으로 보십니까? 내년 이제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민심이 크게 좌우할 거다 이런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공세도 취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는데 대안이 뭐냐 이거죠.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대안은 규제 다 풀고 공급 늘리자.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했던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 대안이고 과연 그런 정책들의 효과는 충분했는가. 그런 정책들은 집값 인상을 부추기거나 또 국민들의 주거 안정 부추기지 않거나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는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판도 좋고 공세도 좋지만 이게 선거를 앞두고서 단지 비판이나 공세만으로는 힘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국민의 힘이 국민들이 좀 신뢰할 만한 그리고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규제 풀자 그리고 공급 늘리자. 라는 거는 과거에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식의 다소는 무책임한 그런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단지 공세만 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방금 전에 저희가 공수처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청취자분들 가운데 1057님께서 그 공수처는 사상 누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법을 고쳐서 검사의 기소 남용과 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대안은 어떨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 6700님께서는 언제적 공수처가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나요? 빨리 설치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한 기관의 권력 비대화는 민주주의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이 두 분 의견이 좀 상반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의견 다 저는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보고요. 일단 공수처가 영구불변의 무결점의 그런 검찰개혁의 제도적 대안은 아닙니다. 때문에 일단 공수처를 시행해보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이 분리가 지금 이제 뭐 제도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더 나아가서 검찰은 아예 소추만 담당하는 기소만 담당하는 그 소추기관으로서 완벽하게 수사권을 분리한다면 그때 가서는 뭐 공수처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속 진짜 뉴스 밑줄을 그어보는 박원석의 밑줄. 오늘은 여기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국제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이슈팀의 손성원 기자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춥죠? 네,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네, 추워도 네. 진행해야죠.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도중에 회의에는 집중하지 않고 뭐 트윗 술께서 날렸습니다. 네. 지금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 벌써 3수가 됐는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여전히 불복 중입니다. 심지어는 이번에는 주요 20개국 G20 회의 중에 불복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개회사를 하는 9분 내내 책상 위에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좋은 건 아니고. 좋은 건 아니고. 트위터를. 네. 근데 회의 시간 13분 만에 트위터에 트윗이 올라온 거죠. 13분 만에? 네. 전례 없는 대규모 투표 사기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회의 중간에 이렇게 트위터를 올렸고 자신의 발언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리를 또 떴습니다. 네. 자리를 떴는데 어디 갔어요? 네, 어디를 갔을까요? 지금 짐작은 되는데 지난 뭐 7일, 8일, 14일, 15일, 21일 이렇게 계속해서 간 곳이 있는데 바로 버지니아주의 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이요. 예. 그래서 코로나 대책에 대한 국제적 준비 이런 별도 세션도 남아 있었고 그 세션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참석하지 않아서 눈총을 샀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지도자들은 팬데믹 이런 거 논의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딴데 바로 어딜까요? 대선 불복과 골프 그리고 선거 다툼에 이제 가 있었던 거죠. 지금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골치가 좀 아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아들 장남도 또 코로나19 확진돼서 보니까 집에서 총이나 닫고 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불복한다, 뭐 재검표하자 뭐 하고 있는데. 네. 그 주요 경합주들에서 개표 인증, 네. 개표 인증이 있죠? 이번 주에? 예. 개표 결과 인증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측은 이거를 계속해서 미루려고,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23일에 마감이 되는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주인데요. 근데 펜실베니아주는 이 연기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실효성도 없고 추측에 근거한 제소였다. 이런 뼈를 때리는 이유를 내놨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재검표를 한다 할지라도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 우편 투표 있잖아요. 네네. 그 총량이 사실은 지금 그 표차 있죠. 네. 이거보다 훨씬 적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건데 그런 판단을 진작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재검표를 한다 해도 그 결과는 내달 초쯤에 최대한 일찍 한다 하더라도 내달 초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지금 뭐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주 기각 결정에 반발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대통령 선출을 하는 날은 다음 달 14일이고 그렇죠. 주별 선거인단 명단 작성 마감일은 다음 달 8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2-3주밖에 남지 않아서 이때까지는 불분 논쟁이 끝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그래서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정권 이양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트럼프가 바라는 방향으로 적어도 나오지는 않겠죠? 인증도? 네, 인증도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렇다고 포기할 것 같지도 않고. 그 예를 들면 지금 표 차이가 1000 차이로 내려갔던 핫했던 조지아주요. 조지아주는 실제로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내놨습니다. 바로 재검표를 우리가 했는데 처음으로 바이든이 승리했다 이렇게 결과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트럼프가 바로 접고 이제 이를테면 축하한다 이런 전화를 할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네. 바이든한테. 네,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매우 심각합니다. 장남도 걸렸고요. 근데 이 장남이 한 발언 자체가 또 장남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보니까. G20 정상 중간에 심지어 비공개 정상간 논의 시간에 또 트럼프가 이제 어딘가를 응시했나 봐요. 그 시간대에 이제 트윗이 또 나왔는데 아들 이제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상태에 대해서 그는 잘 지내고 있다, 고맙다 이런 아주 여유로운 트윗을 또 날렸다고 합니다. 지금 장남이 이렇게 걸릴 만큼 미국의 코로나 상황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엿새마다 100만 명씩 확진자가 늘면서 이제는 1,200만 명이 됐고요. 1,200만 명. 전 세계 감염자의 20%가 지금 미국에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사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추수감사절이 다가왔는데 예년처럼 또 가족들 다 모일 경우에 확산세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CDC도 경고를 하고 있고 바이든조차 나는 가족 셋이서만 이거 추수감사절 식사하겠다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는 5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5천만 명. 네. 그동안 또 트럼프 지지하는 세력의 시위라든지 또 그다음에 바이든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 때문에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또 번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추수감사절 때문에 미국 내 대이동 5천만 명 이것 때문에 또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강력한 조치는 강구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별로 이렇게 또 이제 강력하게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누적 환자가 109만 명에 이르러서 21일 밤부터 야간 통행 금지를 시켜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외출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요. 통금이네요. 통금이죠. 야간 통금.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이 코로나19 대처를 두고도 또 이게 서로 분열 양상이 지금
네. 심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사우스다코타주는 공화당주예요, 여기는. 예. 근데 지금 코로나 입원 환자 비율이 가장 높고 전체 주민 중 7%나 확진이 됐는데도 7%요? 규제 조치는 가장 적습니다. 지금 뭐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도 대놓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요. 예. 사람들은 뭐 마스크 쓴 사람 보면 마스커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이거를 아무래도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예. 이 마스크 착용을 좀 자유에 대한 억압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보수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를 가졌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근데 그렇더라도 네. 뭔가 좀 바뀌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주구나. 네네. 뉴멕시코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탈출을 위해서 뭐 지난 16일부터 2주간 레스토랑 식사 금지, 상점 이용 제한 뭐 이런 강도 높은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미 식품의약국 FDA가 그 항체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FDA는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했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투약했던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는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 제품에 이어서 두 번째 긴급 사용 승인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한 사흘 만인가 입원했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자기가 더 강해졌다. 네. 했을 때 그때 이 치료제 그때 사용됐군요. 치료제입니다. 그렇구나. 자, 다른 나라들 상황 심각한 것도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 뭐 확진자 거짓말해서 이게 난리가 났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호주의 한 피자집에서 일하는 스페인 국적의 남성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자기가 직원으로 일하는 피자집에 손님으로 잠깐 들린 것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피자집에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니까 당국은 짧은 시간, 너무 짧은 시간 노출로도 수십 명이 감염된 걸 보고 심각하다 해서 이제 주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뭐 술집, 카페 모두 다 폐쇄가 됐는데 지금 이제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호주 사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요. 한 명이 거짓말해가지고 이런 큰 난리가 났군요. 일본 쪽은 어때요? 일본도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21일 2,560명이 새로 신규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2,500명이 넘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자기가 관방장관 시절부터 주도했던 경제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겠다,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 또 외식 장려 업체인 고투 이트 다 손보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성원 한국일보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까지 논란 계속되고 있지만 사건 해결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자, 쟁점이 워낙 많아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라임 쪽이요. 지금 지난 시간에 그 김봉현 전 회장의 녹취록 진위. 뭐 금방 확인될 것이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우리 얘기 나눌 때 통신영장이면 이게 일주일이면 끝날 문제다라고 했는데 김봉현 측에서 결국은 녹취록 자체는 자기가 통화한 게 맞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변호사로서 입장에서는 방어 전략상으로는 이게 큰 미스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녹취록이 본인 통화가 맞는지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진위가 인정됐을 때 그 내용이 맞는지 이제 이렇게 2단계의 수사를 거치거든요. 근데 영장이나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금방 확인될 문제면은 여기서 힘을 빼면 안 되는. 이제 당장 다음 수사부터는 그럼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네가 착각할 리도 없고 이거를 기억을 못했다고 하는 것도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그럼 이걸 왜 숨기려고 그랬느냐라는 거에서 그럴듯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 뒤에 신빙성이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 전략상으로는 지금 김봉현 측에서 좀 우왕좌왕해가지고 자기 이후 주장에 대해서 족쇄를 채운 셈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수습하고 손절하고서 나가는 게 그 이후 주장 연결하기에는 그래도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실직교하고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좀 이제라도 해보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녹취록
중요성이 이제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녹취록에 대해서 처음에 완강히 부인하다가 지금 이제 본인 통화가 맞다는 게 나왔으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그럼 숨기려고 그랬냐. 이건 내용 자체가 그럼 완전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수사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정관계 특히 인사들에 대한 로비. 그렇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리고 녹취록 내용을 보면 본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되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거를 이제 와서는 나에게서 돈이 출발했다. 근데 그게 중간에 누군가에게 간 것까지 내가 얘기한 거지 그 이후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그걸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녹취록 내용이랑 지금 이제 주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수정해서 주장한 내용이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달라지죠. 이제 이게 원래 뇌물 사건은 전형적으로 이제 뭐 공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달 사고다. 배달 사고. 예, 근데 이게 지금 중간에 이제 이강세라는 사람을 자꾸 등장을 시키거든요. 지금 취지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건 약간 이제 배달 사고의 수정본 이제 그런 식의 방어 전략인 것 같은데 이게 뭐 2단계로 넘어간 거는 맞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녹취록 중요성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수사 필요성이 올라간 것은 확실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강도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 자, 옵티머스 보죠.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됐던 몇 명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그 신모 씨죠. 신모 씨가 구속됐죠? 네. 그 신 씨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로 알려진 인물인데 옵티머스 홀딩스 회장이란 명함 사용하는 등 이제 신회장으로 불렸던 사람이고요. 신회장.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금융권 등의 로비를 하겠다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의심을 받아서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청구가 됐고요. 지금 뭐 죄명은 변호사법 위반, 배임 증제 등 혐의였는데 뭐 신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절대 로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완강히 부인을 했었지만 영장 전담 판사가 번제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로비스트로 지목된 사람이 3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제 구속됐던 김모 씨 그리고 함께 청구됐던 그 김모 씨는 청구되자마자 도주를 했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영장 실질심사 안 했는데도 영장 판사가 이건 도주다. 이건 영장 뭐 발부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이미 발부를 했고 이번에 또 발부가 됐고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 지금 발부는 다 됐고 2명의 신병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 씨 구속된 김 씨에 대해서는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 부분 구체적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저번 시간에 한번 짚었었잖아요. 지금 신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전략대로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김 씨가 상당 부분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잘하면 뭐 죄수의 딜레마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형상 나 혼자 버티면 나만 불리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하나라도 더 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해서 이제는 뭐 수사에 적극적으로 누가 더 협조하는지 이제 그런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구속된 그 신회장의 운전기사. 또 운전기사 A씨 핸드폰도 검찰이 입수했다고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운전기사 핸드폰을 살펴보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 지난 시간에도 그 신 씨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운전기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한 토막으로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이 운전기사의 관여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냥 운전기사가 아니고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돈심부름, 수표 현금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로비스트들이 만든 회사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던 등 뭐 이렇게 활동 관여 정도가 굉장히 많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그러면 오히려 이 기사, 운전기사라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근데 이제 뭐 운전기사가 뭐 행동책이기도 하고 사내이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세탁을 위해서 차명을 많이 내세우기도 하니까 운전기사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그랬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이 사람을 지금 조사하는 이유는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주고받는 경우도 많지만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 비서 이런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은밀히 주고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경험상 또 이게 만들어진 패턴인데 이게 당사자들은 뇌물에 대해서 있을 때 사실무근 아까 2단계 전략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시켰을 경우에는 나는 다른 알리바이 동선을 만들기가 좋죠. 수사했을 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혼선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신복이다 싶으면은 꼬리 자르기 하기 좋습니다. 배달 사고 났다. 중간에 누군가 먹었다. 이래가지고 두 가지의 방어책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도 증뇌물 전달자에 대해서 공범 형식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 얘기를 떠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내세우면서 두 가지 이제 방어책이 생기니까 이런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조사가 돼서 핸드폰까지 압수수색을 한 거는 그 당시 이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뭐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매칭하면은 로비에 대해서는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가 나온다. 상당히 수사가 돼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옵티머스도 그렇고 라임도 그렇고요. 피해자들이 뭐 보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 뭐 시위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이 15.2%밖에 안 된다. 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라임도 상황이 이렇게 다르지 않다고 별로 들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대 15.2%인데 최소 한 7% 정도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TRS란 상품 뭐 이렇게 금융권에서 이게 개입된 게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면 더 복잡한데 금융권이 지금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해봤자 만에 1억 넣었으면 1,500 그렇죠.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법리 구성으로는 저번에도 이제 얘기 나왔던 것처럼 펀드사는 이미 부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수하는 건 이렇게밖에도 안 될 거고 금융사 쪽에서는 자력이 탄탄하니까 그쪽으로 하는 거 법리 구성에 대한 얘기는 모두 다 이제 좀 회수가 어떻게든 좀 많이 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금융사도 저번에 지금 입장이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하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배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법리 구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은 두 가지 방법. 근데 첫 번째로 이제 불법행위 관련한 손해배상. 요거는 이제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 요거는 이제 지금 금융 사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리 구성은 오히려 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과실상계나 뭐 계약 당사자가 아닌 금융사가 이제 뭐 사실관계가 좀 덜 드러났을 경우에 공범관계나 이런 게 있으면 쉬워지는데 그게 안 밝혀졌을 경우에는 법리 구성이 좀 구멍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사에서 금융권 유착관계가 나오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그런 민사적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사와 이제 펀드사 사이의 유착관계. 그렇죠. 그럼 이제 공동 불법행위가 돼가지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느 쪽에서든 다 청구해가지고 받아내면 그 공범들끼리는 자기들끼리 구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일단 금융사가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투자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근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위조 서류 등장해서 금융사가 자기는 완전 속았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 금융사도 피해봤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금융사에서 디펜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법리 구성이 이 부분이 약점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사상으로는 이제 또 계약 취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또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약이 취소되면 그 어떤 계약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 상대방이 이제 그 금원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사라지면 상대방한테서 이제 그 금액을 전액을 이제 회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상으로는 굉장히 좋고 이거는 또 이제 과실상계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법리 구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기망 같은 경우에는 1대1의 관계면은 그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속았습니다라고 하고 취소하면 되는데 이거는 펀드사가 속인 것 때문에 금융사하고 투자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제3자 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펀드사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저도 몰랐습니다라고 할 거 이게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약점이 있고 그 착오 법리에 의해서는 이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나는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요걸 이유로 내가 생각한 상품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라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100% 보상한 권고 나온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실화된 거를 아는데도 팔았다. 이 부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사기가 가능하니까 100% 배상. 근데 이거 일부 상품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완전히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다 펀드 상품, 그 개개 상품마다도 전부 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법리를 다 복잡하게 따져요. 약관 같은 거 우리 잘 보지도 않지만 지금 이거를 이제 세세하게 봐야 되고 그 당시 서류, 통화 이런 거가 모두가 다 중요해지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관계 당국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 설명드렸던 내용, 통화 이런 거 하나라도 더 찾아보는 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라임 수사 관련해서 그 김봉현 폭로 등장한 검사 3명 모두 소환 조사했죠? 예, 맞습니다. 그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했고 이거에 대응해서 또 남부지검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그리고 김모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렇게 3명도 또 대질 조사를 했거든요. 일단 그 검찰 출신 A 변호사 입장문도 발표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김봉현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 대질 조사에서는 이종필 씨가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했어요. 네. 술자리에서 이제 술자리 있다가 이제 자기가 건너가가지고 인사를 드렸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인맥을 좀 만들어 주거든요. 일부러 아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부러 그렇죠. 같은 룸사롱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진술이 합석을 해가지고 소개받고 인사를 할 때 제가 라임 부사장입니다라고 했더니 검사 2명이 인사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일어나 나가버렸다. 그래서 라임 사건이 지금 이렇게 크게 돌아가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질 조사할 때 요 정도 진술을 맞추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요거에 파생되는 얘기들까지 다 맞춰야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얘기 나왔기 때문에 검찰 쪽 A 변호사 쪽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그냥 사실무근이다라고 해가지고 끊고 넘어가기는 지금 어려워 보이고 근데 다만 이종필 씨 얘기로도 검사들이 그냥 듣자마자 나가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김봉현 씨 주장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고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의혹에 대해서 매칭시키기에는 사실관계 조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라임 옵티머스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수사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못 나왔고요.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안 나왔어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또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다리 부상을 당해서 매일 찾아뵙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유선이지만 스포츠 소식 알차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끝난 여자 골프 우리 선수가 우승했죠? 네, 라디오 시작하고 LPGA 우승 소식 오늘로 두 번째인데 모두 같은 선수입니다. 김세영 프로인데요. 지난달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는데 그 이후 처음 출전한 대회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빨간 바지의 마법사라는 별명 그때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오늘은 빨간 치마 입고 나왔고요. 빨간 치마. 2위인 미국의 엘리 맥도날드와 세타 차로 비교적 무난한 우승했습니다. 시즌 2승째고 LPGA 통산 12승째입니다. 상금으로는 22만 5천 달러, 약 2억 5천만 원을 보태서 시즌 상금이 113만 3천 달러가 됐고요. 106만 6천 달러인 박인비를 제치고 상금 1위가 됐습니다. 올해의 선수 부문 또 평균 타수 부문 등 투어 주요 부문에서 모두 선도가 됐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 선수가 3오버 파 34위로 대회를 마치면서 세계 랭킹 2위 김세영 선수가 그 격차도 줄였습니다. 네. 자, 어제 아침 토트넘 손흥민 선수 골 소식이 또 날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새벽 2시 반 경기라서 좀 힘들었는데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전반 5분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겠죠? 네, 전반 5분 특유의 폭발적인 뒷공간 침투로 골맛을 봤는데 골키퍼 다리 사이로 강하고 정확하게 왼발 슈팅을 때렸습니다. 지난달 27일 번리전 이후 리그 3경기 만에 나온 리그 9호 득점이자 올 시즌 11번째 골입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개발한 카메라 세리머니가 있어요. 득점 순간을 마음속에 저장한다 이런 뜻인데 그걸로 신바람 냈고요. 토트넘은 노셀소의 추가골까지 못해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강팀 맨체스터 시티를 2대0으로 이겼군요. 자, 토트넘이 이제 저번에 A매치 하고서 코로나19 혹시 확진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다 그냥 클리어된 거죠? 네, 2번이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고요. 경기도 무리 없이 출전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전사기까지 뛰면서 손흥민 선수 모셔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답을 했습니다. 보답을 했네요. 어제 토트넘이 이기면서 리그 단독 1위가 됐습니다. 토트넘이 개막전 빼고 8경기에서 무패, 6승 2무거든요. 토트넘이 단 하루라도 1위에 올랐던 게 1985년 이후 무려 35년 만이라고 합니다. 35년 만이요. 네, 정말 귀한 기록이죠. 손흥민 선수도 어제 골로 프리미어리그 9골을 채워서 득점 단독 선두가 됐는데 1일 천하였습니다. 간밤에 에버튼의 칼버트 루인 선수가 2골 넣으면서 손흥민은 득점 단독 2위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네. 자, 해외파 선수들 즐거운 소식 주셨는데, 자, 국내 스포츠는 또 다시 살아오는 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오늘 자정, 내일 새벽 0시부터 2단계로 이제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관광객들도 관중도 못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3단계가 되면 아예 경기 중단인데 2단계는 그래도 팬들을
뭐 작게나마 만날 수는 있습니다. 먼저 프로야구 변화 당연히 불가피한데요. NC와 두산의 한국 시리즈 현재 2승 2패고 오늘 5차전이 있잖아요. 오늘은 고척 스카이돔에 30% 수준인 5,100명이 직관을 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관중의 10% 최대 1,670명이 들어옵니다. 7차전까지 이미 온라인 예매 끝났는데 다 취소되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다시 클릭 전쟁 시작입니다. 예매 취소 사태는 한국 시리즈에서만 벌써 두 번째인데요. 거리두기 1단계였던 한국 시리즈 1, 2차전 때는 관중석 절반이 꽉 찼고요. 1.5단계로 격상된 이후 3, 4, 5차전에는 30% 그리고 6차전부터는 다시 10%로 줄어듭니다. 10%. 그래도 뭐 야구는 내일이나 모레 끝나서 다행인데 겨울 스포츠인 농구 배구 고심이 큽니다. 수도권에는 10% 팬만 수용하고 프로배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2주간 무관중으로 진행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협의한다고 합니다. 무관중이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새벽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됩니다. 방역수칙 더 철저히 지키고 또 외출도 좀 삼가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밤에 원래 만들어뒀던 그 약속, 모처럼의 약속도 취소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변함없이 이슈를 만드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